지구의 70%가 바다. 특히 우리나라의 바다 넓이는 남한 육지 면적보다 4.5배가 더 넓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양대국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축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항구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바탕에는 항구 건설에 힘써온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구를 만드는 항만 설계 기술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항만 설계 기술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항만을 설계하는 기술자를 뜻하겠죠? 파도가 치는 바다에 커다란 항구를 만드는 일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분명 멋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이동하면 바다와 만나게 되고 크고 작은 항구를 볼 수 있습니다. 어촌의 조그만 포구에서부터 온갖 시설들로 가득한 큰 항만까지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전국에 대략 2,2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항만과 항구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그게 그거 같은데 다른가? 항만 설계 기술자를 만나서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부사장님, 혹시 항만과 항구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항만과 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크게 보면 같은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항구는 배의 입출항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용어이고 항만은 배의 안전한 정박과 수출 화물의 하역, 수송 등 좀 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항만 설계 전문가는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예, 항만 설계 전문가는 배를 안전하게 머물게 할 수 있고 사람과 화물을 잘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항만 시설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만 시설은 방파제, 암벽, 호환뿐만 아니라 배와 연결되는 연결 수송망, 그 다음에 마리나항과 같은 해양 레저 시설, 그 다음에 시민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취인수 시설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럼 실제로 항만은 어떻게 설계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산항 그 방파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항만이 우리 배대는 네, 큰 배들이 들어왔을 때 되는 공간인데 네. 이 방파제 설계는 배를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네.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파제 안쪽에 보면 이 배가 접안하고 있는 시설들을 암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표현할 때는 부두라고 표현하는 거죠. 배가 되는 것. 그럼 부두랑 암벽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육지랑 가까이 있으면 바다가 잔잔할 것 같은데 잔잔한 바다가 아닌가 봐요. 네, 우리나라는 사면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동해 쪽에 있어서 파도가 상당히 센 데입니다. 그러면 방파제가 없어서는 안 예, 되겠네요? 항구에는 항상 방파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제가 직접 항구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예, 좋죠. 그럼 어떤 기능에 어떤 목적의 항만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는 화물도 많이 실어 나르고 예. 여행객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구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 큰 항만인 그 부산 신항을 한번 설계를 해보시죠. 네. 이 지금 그림 모니터에서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인데 그 항만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배의 크기, 네. 예, 그리고 파도의 높이, 네. 그리고 파도의 방향. 여기에 따라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인 항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크기에 따라서 화물을 내리고 사람을 내리는 그 부두의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파제라든지 부두 시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암벽의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 조건, 네. 물 밑에 있는 해저의 바닥 조건이 중요한데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저희 항만 엔지니어들이 직접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바닥 상태가 모래인지 네. 아니면 우리 진흙인지 네. 아니면 바위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설물의 형태가 네.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 항만 설계
하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네, 좀 많이 복잡한 종합적인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는 설계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조사를 하고 나면 우선 기초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디테일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를 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은 저희 이제 항만 설계 전문 엔지니어들이 또 수치 모형 실험이라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바다를 축소를 시켜서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집어넣고 이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수리 모형 실험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설계행을 가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도 저희 이제 항만 설계 엔지니어들이 감독을 하고 직접. 예, 그리고 현재 공사가 다 끝나고 운영할 때 유지 보수,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항만 설계 엔지니어의 몫입니다. 항만 설계 기술자가 설계한 항만을 만드는 일은 대부분 바닷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과정 중 부두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바닷물 속에 있는 모래와 흙을 퍼내 바닥을 깊게 만듭니다. 사석이라 불리는 돌을 바닷속에 집어넣어 바닥을 탄탄히 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케이슨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해 설치하고 튼튼히 세운 다음 바다를 매립해 부두 기반을 만듭니다. 각종 특수 공법으로 부두를 단단히 다진 다음 크레인 등 다양한 부두의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실제로 부산신항도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항만 설계 전문가가 공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인 부산항 입구에서 파도를 막아주는 두 개의 방파제 중 하나인 조도 방파제. 이곳은 수심이 깊고 조류가 활발해 사계절 내내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조도 방파제에 도착했는데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이 방파제는 약 18년 전인 1989년도에 완공된 방파제로 현재 그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보강 공사를 하는 거죠? 지금 방파제는 외로부터 입사하는 파를 막는 구조물인데 근데 그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리고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커지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 현재 그 방파제도 그 규모를 크게 만드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방파제보다 더 큰 방파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방파제 전면을 보강을 해서 방파제가 좀 더 커지는 규모가 커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에서 항만 설계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 우선은 저희가 설계한 대로 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관리 감독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그 일이고요. 그리고 이 항만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그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게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찾았을 땐 바다 기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닷속으로 사석을 집어넣어 바닥을 튼튼히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방파제 주변에 설치되어 파도를 막아줄 콘크리트 구조물도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한 개의 무게가 100톤이나 한다고 합니다. 해안가에 도착한 저는 어떻게 하면 항만 설계 기술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항만 설계 기술자에 관심을 갖고 또 항만 설계 기술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항만 설계 기술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해양이나 공학 계열의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 토목기사 자격증을 따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 되게 유리합니다.
또 어느 정도 취업을 해서 경력이 생기면 기술사를 처음으로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기술사 따게 되면 더 좋은 기술사가 되겠죠. 물론 그 기술사가 꼭 필요한 적은 아니지만 기술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 기술자로서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만 설계 기술자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네, 그 항만은 우선 세계 각국의 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역, 즉 수출 수입의 95%가 항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항만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양 물류 시설이라든가 해양 신도시가 국가 정책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해양 안전 시설 그리고 마리나 같은 해양 레저 시설이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만 기술자들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만 설계 기술자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창의력이고, 세 번째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항만 시설을 설계하고, 그다음 시공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 구조물이나 바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다가 평면을 그리고 구조물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항만 기술사로서 오랫동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항만 기술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직업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제가 선을 긋고 그리고 거기다 구조물을 계획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나라를 위한다는 어떤 그런 소명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가 끝나갈 무렵 사무실 설계도에서 보았던 울산 신항의 방파제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 방파제가 바로 설계도면에서 봤던 그 방파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방파제가 아주 크고 센 파도로부터 항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울산 신항 난방파제는 2017년 9월에 1차 공사가 끝났는데요. 2023년에 완공되면 길이가 3,10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파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방파제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방파제 하나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만 설계 기술자 어떤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항만 설계 기술자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멋지고 신기한 해양 직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go, go.